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상당히 되게 중요한 위치에서 좀 하락이 있었고 되돌림 반등도 살짝 있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변화일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우 중요했던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되돌림은 있었지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좀 뒤에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먼저 계속해서 이제 반복 드립니다만 매크로 관련된 이슈들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실질금리가 지금 30년물이 상당히 좀 많이 튀고 있는데 이 부분 왜 튀고 있는지, 사실 증시가 이것 때문에 빠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같이 한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진행 순서 같은 경우에 오늘 증시 움직였던 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 매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 이후로부터 수급 추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코스피 코스닥부터 미국채 10년까지 비트코인부터 다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이제 일드갭이랑 이제 페드 모델 같이 코스피 코스닥 S&P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통화량 지표 대비, 이제 M2 대비해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제가 어제 깜빡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발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이죠. 오늘 어제 이제 미국 시차 때문에 꼭 어디 언제라고 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발표가 된 거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리포트 보면서 그 부분 데이터 한번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그 다음 글로벌 GDP에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코스피부터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부터 미국채 10년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 홀딩스, 현대해상, 우리금융지주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네이버, KT, 효성화학, 메타플랫폼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게 목이 안 좋을 때 일시정지를 했다 풀었다 하는데도 이게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처음부터 해서 일단 지금 증시가 사실 빠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저는 실질금리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같은 증시에서 보시면 이제 이게 만기 트렌치 별로인데요. 이 노란 색깔이 2년물, 5년, 10년, 30년인데 증시에는 사실 10년과 30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보실 수 있듯이 모든 트렌치가 다 그렇습니다만 바닥을 치고 사실 주추세는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꽤나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실질금리는 왜 올라가고 왜 실질금리 때문에 이제 떨어지냐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오늘은 좀 방법을 좀 다르게 한번 살펴보면, 그럼 이제 사실 실질금리는 왜 낮은가라는 것부터 일단 생각을 해보면, 실질금리는 왜 낮을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실질금리가 가장 낮았던 두 번째 케이스들이 있는데, 1970년 중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2015년, 16년 중반,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 진한 색깔, 파랑 색깔, 약간 좀 이 세피아 색깔이라고 할까요? 요거랑 이제 파랑 색깔 두 개가 이제 실질금리인데, 마이너스가 이제 요때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점들이, 일단 공통점과 지금이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들은 다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실제로 실물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공통점은. 일단 그게 이제 공통점이고, 지금은 조금 차이점이 그때랑 다르게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 양쪽 하나의 영향 때문에 이제 은행들의 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예금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좀 실질금리가 낮아진 영향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금리가 낮다는 게 그냥 딱
다른 요인들은 제외하고 실질금리만 낮으면 사실 증시에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증시의 할인율이 낮다는 겁니다. 뭐 증시에는 이제 이거는 뭐 반복된 얘기지만 주가는 이제 성장률과 그러니까 뭐 실적이 먼저겠죠. 사실 실적과 성장률 그리고 이제 할인율의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실질금리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죠. 이제 성장률이랑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실 할인율이 증시에는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다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동일 조건이면 할인율이 당연히 낮으면 유리한 겁니다. 실질금리가 낮으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그런 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5년부터 실제로 이제 금리를 인상했는데 주가가 오르더라. 2015년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실제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금리 오르는 거 악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이제 실적과 성장률과 할인율. 할인율이 그때 올라갔는데도 주식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 실적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때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좋기도 하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매우 낮았던 때입니다. 이제 퍼 같은 경우는 트레일링이기 때문에 그냥 PBR로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아까 봤던 2012년 중반 그리고 이제 2015년 중반 다 PBR이 상당히 낮은 레벨이죠. 근데 중요한 건 ROE는 둘 다 되게 높은 겁니다. 수익성은 좋은데 그때랑 지금이랑 수익성 차이는 없죠. 근데 PBR은 지금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낮죠. 지금은 거의 닷컴버블 수준까지 와 있는데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이제 할인율 때문에 사실 증시가 할인율이 높아져서 증시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밸류에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랠리를 펼쳤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할인율이 낮고 그러니까 할인율이 낮아서 이제 증시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금리가 랠리를 하면 이 수익성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증시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실질금리는 매우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12월 이제 FOMC 결과 이제 의사록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의사록에 대한 게 이제 공개가 되는데 아마도 이제 저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 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3월 되면 저는 QT는 생각보다 빠르게 하리라 봅니다. 이제 QT는 이제 퀀테이티브 타이트닝 해서 이제 양적 완화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오늘 변화일도 그렇고 오늘 이 FOMC 의사록도 저는 상당히 조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한 설명은 워낙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매우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증권사 직원분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애널리스트 분이 있으세요. 이제 저도 사실 그분한테 많이 배웠었는데 근데 실제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 한 80%는 이제 금융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이해를 해야 이제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를 해줄 텐데 한 80% 정도는 이해를 못 하신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이해를 빨리 하시면 매우 좋고 빨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복적으로 사실 받아들여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제 아예 모르시는 분이면은 꼭 간단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서 이제 좀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기는 하고요. 결국 양적 완화 때문에 이제 사실 증시가 올라갔던 거죠. 할인율도 낮을 수 있었고 실질금리도 이제 낮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양적 완화가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지속되기가 어렵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그냥 지속되기 어렵다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지속될 수가 없는 게 이제 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이제 문제의 원흉은 이제 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또 대출은 그럼 왜 증가할까라고 하면 이제 사실 그때 이제 봤었던 OECD 데이터,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또 설명이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 이제 OECD 거 살펴보면 이제 상업 생산과 소매 판매 긴 시계로 살펴보면 뭐 최근에 이제 뭐 뉴스에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 기자분들 아닌 분들도 많이 하지만 공급 병목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공급 때문에 왔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공급이 뭐 2019년보다 2018년 정도보다 뭐 살짝 감소한 건 맞아요. 살짝 감소한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요가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공급 병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강했다. 그리고 사실 공급이 그렇게 준 것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이 당연히 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수요 자체가 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그럼 기업이 투자를 하면 결국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돈이 이제 필요하면 결국 이제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소비 자체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이제 미뤄왔던 투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원래 실물 경제가 좋지 않아서 증가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뭔가 추세가 이제 실제로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기업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이 2021년 작년 한 5월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증가를 하니까 은행들이 예금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도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는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이제 현금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연방준비은행의 부채 계정이거든요. 아까 이게 자산이라고 하면은 부채 계정인 지급준비금이 증가를 못하는 거예요. 21년 5월부터 이게 딱 한 5월 정도부터 지급준비금이 증가를 못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증가를 못하니까 다른 뭔가는 늘려야 되잖아요. 다른 뭔가를 늘리는 게 이 리버스 레포 단기금융시장에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돈을 빌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계속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계속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이제 못 늘리냐, 이제 항상 왠지가 중요한 거죠. 그냥 막연하게 뭐 그냥 늘려도 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잘못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왜 못 늘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무제한적으로 늘리면은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이 결국 이제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빨아당겨가면 결국 단기금융시장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금리가 이렇게 튀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3month T빌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 단기금리가 올라가는데 이 단기금리가 실질적인 기준금리 IORB 지급준비금에 대한 불이하는 금리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인상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기 전에 연방준비은행도 이제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가속화하고 있죠. 3월에 테이퍼링은 끝이 납니다. 매달 국채를 1,200억 달러씩 사던 게, 그러니까 국채 800억 달러, 이제 MBS 400억 달러, 총합 1,200억 달러씩 사던 게 빵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채 수요에 당연히 안 좋겠죠. 국채의 거의 30%에서 50%를 연준이 사주다가 안 사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금리는 이제 튀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사실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이제 대출이 더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RRP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RRP가 이제 못 늘리는 상황을 떠나서 이 지급준비금 감소와 함께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QT가 나오는 겁니다. QT는 이 연방준비은행 자산을 줄이는 건데, 뭐 사실 자산을 줄인다기보다 부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증가하니까 지급준비금이 늘지 못하고 RRP로 방어를 하다가 RRP도 한계가 오니까 RRP도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감소가 되는데 지금 이미 대출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QT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빨리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3월 이제부터 해서 올해 한 4번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QT는 딱 언제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올해 한 여름 정도에는 저는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윌러 연준 이사 말대로. 이제 윌러 연준 이사가 사실 FOMC 끝나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보통 이제 흘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내용 자체를. 흘린 게 무슨 내용이었었냐면 연방준비은행 아까 그 총자산 양쪽하는 그 금액이 GDP의 20%까지 감소를 해야 돼 였던 거였습니다. 이 파랑 색깔이 이제 그 데이터인데 지금 한 40% 정도 되는데 이걸 여기 20%까지 줄여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테이퍼링 2015년부터 19년까지 할 때 실제로 한 18% 정도까지 감소를 시켰었고요. 이번에도 이렇게나 많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이제 감소가 된다라고 치면은 실제로 감소해야 될 양이 4.3조 달러라는 아주 천문학적인 돈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때 뭐 1점 몇 조 증가 줄어들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세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4.3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게 되면 뭐 인플레이션은 진짜 그냥 무조건 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또 이해를 하려면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 연방준비은행의 자산이 이렇게 부채랑 증가를 하면 이제 QE라고 하죠. 이거를 QE. QE는 이제 실물 경제에는 영향이 없고요.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뭐 주식, 채권, 비트코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 결국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QT, 이제 양적 긴축은 부채랑 자산이 떨어질 때는 실물 시장의 돈이 오히려 이동을 하는 겁니다. 금융시장에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돈이 없어지니까 금융자산들은 좋지는 않고요. 근데 실물 경제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낮다 보니까 이 할인율은 좀 높아져서 금융시장에 돈이 좀 떨어지더라도 실물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었다. 근데 이미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이미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지면 좀 증시가 저는 버티기가 좀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번 의사록에서도 뭐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고 증시에 뭐 꼭 이번에 뭐 의사록에 꼭 안 좋게 안 나오더라도 뭐 어차피 결국은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증시 좀 충격의 유의를 계속 하시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를 관심 있게 보시되 뭐 지금 사기보다는 이제 뭐 지금은 뭐 금융주들은 괜찮다고 보고요. 이제 뭐 현대해상이나 우리금융지주 같은 좀 금융사들은 국내 쪽도 보시면은 국내 실질 금리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초록 색깔이 국내 실질 금리인데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추세가 다시 좀 돌아설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실제로 뭐 좀 돌아서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BEI가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한 1에서 2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자산을 매입하고 지금은 좀 방어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뭐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 이제 오늘 그냥 진행할 거 한번 진행해 보면은 하면서 그냥 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중요한 날인데 이제 차트 설명할 때 얘기 드리겠지만 변화일이었었는데 딱 안 좋은 모습으로 구름대를 따라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한 1.2% 하락이 있었고요. 뭐 코스닥 크게 2.1%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미세한 빨간 색깔 부분이 프로그램 순매수고 파란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인데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가 상당히 좀 거셌었고요. 매도 규모는 프로그램 순매도는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했었고 기관이 한 3,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막판에 저 블록들 영향이 있어서 그거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개인이 1조 3천억 대규모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3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1조 3천억 대규모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개인과 기관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 기관이 6,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2,5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1조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4,9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한 2,300~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2012월 이제 만기 이후로부터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물은 한 1조 9천억 정도 매수를 하는데 이게 쇼커버링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영향이 조금 있고 실제로 선물로는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정도 순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뭐 연초 이후로부터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이제 선물이 좀 매도 폭이 커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코스닥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매도가 거세고 개인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게 조금 약간 눈에 띄는 모양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M2 대비해서 이제 S&P랑 나스닥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고요. 이제 S&P 높을수록 고평가이고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뭐 닷컴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S&P, 나스닥 다 좋아 보이지 않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 치고 빠지고 있는 모양새여서 뭐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뭐 좋아 보진 않습니다. 그럼 뭐 간만에 중국 쪽 데이터 뭐 살펴보면 중국 쪽도 사실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M1 나누기 M2 파랑 색깔이 그냥 낮을수록 유동성이 없다는 말인데요. 뭐 2015년 가장 낮을 때 중국 증시 이제 급락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려면은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뭐 중국 쪽이 이제 LPR이라고 이제 금리도 조금 낮췄었고 OBP 낮췄죠. 이제 완화적인 걸 하려고는 하는데 완화 정책을 해도 답이 없는 게 이게 뭐 유동성이 없으니까 뭐 완화 정책 하면 되지 않아라고 대부분 지금 생각을 하고 뭐 리포트도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려면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할 수는 있죠. 언제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먹히려면은 물가가 낮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금리를 이제 낮출 때 이렇게 2016년, 뭐 2012년 중반, 2008년도 중반 뭐 다 보면은 물가가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낮을 때였습니다. 물가가 매우 낮을 때.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물가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생산자 물가가 뭐 16%, 15%,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한다라는 게 물가를 뭐 더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뭐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마치 뭐 독이 든 성배를 뭐 한다라는 뭐 제 지인 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진짜 먹으면 내가 1년 뒤에 죽을 거를 알면서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100%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좀 잘 될 수도 있을 거야라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이게 사람이 마시지. 아 이건 100% 마시면 죽어라는 상황에서 저는 마실 일은 없다라고 봐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진짜 그냥 죽으려고 마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뭐 사실 이거 그냥 마시면 죽는 상황에서 과연 마실까? 이제 그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살펴보면은 이제 뭐 코스피부터 일드갭 패드 모델 살펴보면 이제 일드갭 같은 경우는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거고요. 이제 패드 모델은 이제 나눈 겁니다. 그냥 둘 다 이제 높을 땐 저평가고요. 낮을 때가 이제 고평가인데 뭐 둘 다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금리 계속 지금 반등하고 있는 추세여서 계속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긴 시계열로 봐도 사실 점점 밸류에이션 부담 전 있을 모양으로 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증시가 안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근데 빠진다라고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스닥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 있는 영역까지 이제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살짝 이격이 있지만 어차피 미국 쪽 자사주 매입에서 세금 매기는 부분, 재무 부담 확대된 부분, 양적 완화 끝나는 부분 감안했을 때 이격은 메워지면서 뭐 저는 중기적으로 낙폭은 미국 쪽이 훨씬 더 크리라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나라 다 이제 하락 추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도 이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일단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부터 살펴보면은 23조 4천억 정도 되면서
뭐 살짝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주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레벨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신용장으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누더라도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의 레벨이 여전히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신용장고 증감 속도도 빠질 때가 당연히 돈이 돌지 못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추세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코스닥은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는데 뭐 일단 그 전에 이제 카시칼의 이제 미니 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가 이분이 사실 되게 비둘기파적인 분이거든요. 금리를 그래서 올리면 안 돼라고 항상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이분은 이제 올해 2회까지는 인상을 가능할 거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좀 지금 연준의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이제 점도표가 3번 금리 인상이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올려야 돼라는 의견이긴 한데 그냥 제가 이제 느끼는 감정으로는 이제 한 번도 안 올려야 된다라고 하던 사람이 2번이나 올려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사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뭐 인지를 하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정치로 따지면 이제 극우파, 뭐 극좌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극우로 하시던 분이 이제는 뭔가 좌에 대한 이견도 뭔가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나가 동감이 되는 것 같아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큰 변화잖아요. 뭐 극좌분이 이제 우파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라는 것도 사실 상당히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요러면 약간 느낌이 좀 확 오실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다. 이제 약간 좀 매우 이제 비둘기파적인 분이 약간 이제 좀 돌아섰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예상치 60을 하회를 하면서 이제 58.7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뭐 고용 문제로 여전히 수요 충족이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ISM 쪽에서 좀 발표를 했고요. 이제 그 부분 데이터로 좀 살펴보면 이제 ISM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제조업 쪽은 좀 추세가 꺾였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제 경기는 좋은데 워낙 그 강했던 추세 자체는 이제 조금 완만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기울기가 좀 떨어지는 거지. 뭐 경기의 성장은 저는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나라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출액 자체가 급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증감률 자체가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완만한 속도로 성장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이 너무 가파른 성장이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사실 수요도 비성장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실질금리가 높아진다. 대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고점 다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뭐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 글로벌 GDP 이제 코스피 S&P 대비해서 살펴보더라도 과거 고점들 다 넘어가 있는데 이제 국내는 하회까지도 했죠. 이제 추세 자체도 이제 국내 쪽은 안 좋아졌다 생각을 합니다. S&P도 추세는 아직은 아니지만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여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일, 120일 이동평균선, 50 이동평균선 이제 다 하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저는 사실 이 정도 이제 많이 바닥을 다져줬으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전 충분히 높다. 물론 아직까지 올라간 건 아니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전 닷컴버블 때까지 1파, 닷컴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이제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이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큰 1파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미중몇 분쟁 코로나로 ABC 큰 2파도 완성이 되고 지금 3-1파 완성하고 3-2파 조정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뭐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 할 수 있는데 뭐 고점 닫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3-1파 끝이 났다라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이고 3-1파에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한 파 끝이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 할 수 있는데 뭐 고점 잘 다였었기 때문에 여기도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고요.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질 때 뭐 두 번 매도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내려왔던 게 이제 A파, 올라가는 게 B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C로 A, B, C가 큰 A로 하락은 완성되었다라고 봅니다. 여기도 이제 O랑 B랑 그어서 A에다 그어 놓으면 여기도 저점 잘 다였었기 때문에 채널 유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깨질 때 C가 거의 끝나가는구나, 올라갈 때 C가 끝났구나 라고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랑 A랑 추세를 그어보면 이제 몇 번 살짝 뭐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만 재차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A, B, C가 A였고 그 다음 여기가 A고 A, B, C로 A고 B고 저는 C로 아마 반등은 좀 끝날 확률이 지금 이제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설사 뭐 여기서 좀 다시 반등을 뭐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은 이제 B파, 큰 B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큰 C로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괴선상으로도 계속 지금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일상으로도 26일 딱 변화일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준선 방향 자체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 이게 깨지면 기준선보다 낮아지면 사실 역전인 거거든요.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이 기준선이 올라가는 이때 같이 올라가 주느냐, 이제 아니면 역전이 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좀 역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 볼린저 밴드도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같이 좀 타고 내려갈 가능성 상당히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매수를 하신다라고 치면은 적어도 이 구름대가 종가 기준으로 확실히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도 이제 기준선에서 오늘은 사실 반등을 했었는데 그냥 이제 일주봉상으로도 전환선 부분에서 딱 반등을 했거든요. 결국 이 전환선이 깨지냐 마냐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컸었죠. 여기 5파 고점 치고 뭐 여전히 이제 저는 A, B, C, A 나오고 그 다음 여기가 B, A, B, C로 B 나오고 C에 1, C에 2, C에 3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게 B가 A, B, C일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그냥 아마도 1, 2, 3, 4 오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추세가 원래는 좋았었는데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추세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미 사실 QE를 하던 돈을 막 찍어내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QT, 이제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오는 단계, 금융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단계에서 뭐 증시에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이제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선 저는 사실 계속해서 물음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 S&P 살펴보면 2009년도 바닥부터 해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어차피 A, B, C로 저는 크게 미국 쪽은 뭐 상당히 크게 조정을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그냥 계산치를 보여드리면 코스피 200이 만약에 이제 여기 403이거든요. 403이 이제 고점이라고 치면은 결국 여기가 5파 고점 치고 A, B, C로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C가 어디까지 갈까가 한번 또 중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 코스피 일봉이 이렇게 뭐 1, 2, 3, 4, 5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A, B, C까지 이제 여기 1, 2, 3, 4 딱 기록을 해놨는데 뭐 실제로 거의 쭉쭉쭉 잘 맞습니다. 뭐 2파도 오차 0.3% 정도, 뭐 3파는 뭐 3.2%, 2.618배라고 쳤을 때 뭐 4파는 좀 오차가 있었네요. 4.8%. 이게 왜냐면 근데 꼭 이게 무슨 뭐 비율이 피보나치 비율이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야 되는 경향이 있다인 거지 꼭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간 거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지거나 어느 정도까지 갈지 어느 정도 이제 어림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오히려 이 A, B, C는 상당히 좀 예측이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이 4파보다. 그래서 아마 1배만 하락한다 하더라도 뭐 저는 한 333 정도 근처까지
빠질 수 있다. 뭐 333이면 뭐 사실 되게 머나먼 길이죠.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니까 뭐 한 여기까지 저는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1, 2, 3, 4, 5니까 그런 궤적을 그리면서 좀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뭐 무조건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만 인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미국 쪽 같은 경우 이제 설명하다가 이제 얘기가 샜는데, 미국 쪽 이제 마지막 오파를 일봉으로 살펴보면 여기가 1, 2, 3, 4 하고 이제 마지막 5의 5에 대해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 나오고 여기가 5가 저는 고점을 쳤다라고 봅니다. 근데 고점을 쳤는데 더 올라간 게 이제 그냥 확장 B라고 보고요. 불규칙 B랑 사실 확장 B가 둘 다 존재하는데 뭐 불규칙 B는 조금 잘 안 나오긴 하고요. 이제 이중 되돌림이 있는데 뭐 복잡한 얘기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플랫에서 이제 확장 B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이긴 해서 그냥 이제 불규칙 B라기보다 그냥 확장 B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뭐 일단 조금 이따 분봉으로 그건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일봉상으로는 뭐 추세가 일단 S&P는 아직까지는 크게는 문제는 없긴 합니다. 뭐 저항선 기준선 뭐 26일 프랭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긴 하고요. 근데 일단 볼린저 밴드 넘었다가 하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아 보진 않고 계속 거래량 자체가 주가가 떨어질 때 올라가고 주가 올라갈 때 거래량 떨어지고 주가 내려갈 때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 올라갈 때 거래량 떨어졌다가 주가 좀 빠지는 듯 하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 MACD나 뭐 이제 RSI 추세선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있죠, 이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고점을 쳤을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계속해서 보여지고요. 뭐 분봉으로 살펴본다고 치면은 여기 이제 오파 고점을 치고 여기가 ABC, A, B, C로 A, 그 다음 여기가 A, B, C로 B, 큰 B가 나오고 결국 이제 저는 좀 C로 꽤나 크게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확장 B 같은 경우에는 보통 C가 이제 1배보다는 1.618이나 2.618배가 많이 나오거든요. 나스닥까지 보고 한번 계산치 보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전 나스닥이 더 하락이 크다라고 봐서 뭐 나스닥 숏을 뭐 계속 하고 있고요. 나스닥 숏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해놨었다가 전고점 넘어갔는데 다이버전스 계속 나와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다가 이날에 제가 대거 다 매도를 했었다가 제 차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막 매수를 해서 지금은 그냥 가만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 거래량은 똑같으니까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미국 쪽은 특히 이제 50 이동평균선을 상당히 많이 보고 이게 무너질 때도 50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크게 본다고 치면은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걸 1차 돌파를 여기서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2차가 여기서 돌파는 성공했는데 다시 되돌리면서 실패를 하죠. 지금 또 3차 돌파 실도를 했다가 지금은 또 실패를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3, 4번 때는 보통 깨져서 뭐 저는 이거 이제 깨지면 이게 C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A고 여기가 A, B, C로 B고 C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S&P랑 뭐 나스닥 계산치를 살펴보면 현물 계산치로 한번 보면 S&P 같은 경우 불규칙 조정 1점, 그러니까 불규칙 조정이면 이게 그러니까 확정형 B도 똑같거든요. 아마 1.618이면 4,400, 2.618이면 4,000, 뭐 거의 한 200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4,600에서 뭐 13,400, 뭐 둘 다 가능은 한데 뭐 일단 200 이동평균선까지 보통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첫 번째 하락은, 나스닥은 딱 여기가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이거든요.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게 아까 몇이었죠? 기억하기에 200일보다 훨씬 많이 빠지긴 하네요. 여기는. 그럼 뭐 나스닥은 뭐 좀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살짝 뚫렸다가 뭐 반등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 200일 한 이렇게 흘러갈 테니까 한 그 정도 저는 궤적을 예상하지 한다. 근데 뭐 여기까지 무리하기보다는 그냥 200일 오면은 1차 정도 정리나 한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0일 연평균도 상당히 좀 봐서, 왜냐면 계산치라는 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냥 저기까지 갈 확률이 높다.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은 그래서 결국 이 52동 평균선이 깨지냐 마냐도 뭐 되게 좀 관심사고 26일 프랭스팬도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안 좋죠. 딱 타고 내려가고 있는 사이클이어서 한국도 그렇고요. 이게 좀 빠질 수 있다. 충분히 조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 오파가 이제 1, 2, 3, 4, 5로 끝이 났는지 아니면 5의 1인지가 애매한데 어차피 상승으로 보려면 여기 전고점 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추세 좋지 않아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 지금 상당히 모여있어서 위든 미치든 튈 것 같고 저는 뭐 밑으로 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볼린저가 아니라 V코스피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이고 있죠. 그래서 위든 미치든 강하게 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는 좀 조심을 계속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고점을 어제 치긴 했습니다만 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사실 미국 쪽은 계속해서 니케이 같은 경우도 구름대를 넘기고 26일 프랭스팬도 호전이 됐지만 그냥 여전히 여기 5파 고점 치고 A파 다음에 B파 C에 1, C에 2 정도지 않나 지금 결국 C에 3으로 크게 빠진다라고는 뭐 여전히 생각은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추세는 다 호전이 된 건 또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직 반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가 오고 저는 A 다음에 A, B, C로 B 반등하고 나서 이게 결국엔 빠진다. 정고점은 전 넘지 못한다. 뭐 넘으면 이제 확장 B긴 하겠지만 뭐 지금 매크로 상황에서 이제 QT하고 있는 QT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좀 뭐 굳이 증시에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고 항생 쪽 뭐 이제 계속 뭐 반독점 이슈 나오면서 또 좀 크게 오늘 빠졌고요.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빠져서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추세도 상해 종합도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깨진 상황이죠. 역전도 됐고요. 그래서 뭐 여기도 계속해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차트는 기존에는 뭐 그나마 나은 편이었지만 뭐 저는 뭐 물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 쪽은 계속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은 들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모여 있어서 위든 미치든 계속 튈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위로 튄다라는 의견이긴 합니다만 뭐 환인 사실 뭐 좀 참 예측은 좀 어려운 영역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달러 원도 이제 뭐 계속해서 사실 추세 자체는 위다. 네, 도진 모양 나온 게 뭐 그렇게 기분은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저는 좀 위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근데 뭐 환율은 뭐 그렇게 저는 예측은 잘 안 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뭐 추세 자체로 그냥 나쁘지 않은 추세다.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름대를 넘었지만 뭐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가 A고 B든 아니면 1든 2든 이라고 봐서 저는 조금 빠진다라고는 보는데 뭐 일단 보기는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근데 추세 자체는 일단 뭐 전선 기준선 구름대 26일 프랭스팬 다 호전돼서 뭐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뭐 금 같은 경우 어제 사실 실질금리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지만 원래는 반대로 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에 빠진다고 봅니다. 실질금리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실질금리 올라가고 이제 그때 금을 사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99, 70년 같은 경우에 이제 1, 2, 3, 4, 5 치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A, B, C가 나온 게 끝이 났는지 아니면 이게 B인지 A, B, C가 A고 B인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어차피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뭐 이제 조정이 한 번 더 있든 아니면 그 다음에 가든 아니면 지금 그냥 가든 결국은 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사실 상승하고 있죠. 구름대 넘고 나서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됐고 저는 전고점 넘어서 쭉쭉쭉쭉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완벽하게 몸통까지 전환선 기준선 넘고 26일 프랭스팬 호전되고 9일 프랭스팬 호전됐기 때문에 뭐 추세 확실히 개선이 됐고요. 외국인 쪽 수급이 계속 좀 받쳐주고 있는 게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과거 대비. 뭐 가장 좋은 건 여기 이제 구름대까지 넘기는 건데 이제 딱 개인분들의 심리가 지금 뭐 딱 그렇겠죠. 아 이게 마음고생이 심했다 빠질 때. 그래서 아 이제 BP까지만 와도 아니다 뭐 조금 이제 본전에 가까워지면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 구름대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를 넘는 게 조금 일이 되리라고 보는데 아마 손바꾸기가 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규 진입자,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들의 매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마 개인들 매도가 많아지고 외국인 매수가 많아진다. 외국인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걸 소화하고 나서 뭐 저는
아마도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V로 반등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조정을 보이든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맞고 이렇게 튕겨 나갔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했다가 이랬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한 방에 이렇게 갈 가능성도 뭐 없진 않겠지만 뭐 그렇게 그럴 가능성은 뭐 높지는 않다고 보고요. 가면 좋겠지만 아마 좀 여기서 조금 브레이크가 좀 걸리지 않을까. 근데 그때 이제 손바뀜이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현재 주가 15,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사실 밸류에이션 7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인데 결국 뭐 주주 환원 정책이 중요한 거죠. 여기는 어차피 뭐 대주주들이 어차피 뭐 400억 주식담보대출 받은 거 어차피 갚아야 돼서 어떻게든 회사에서 돈을 꺼내긴 할 겁니다. 이제 그게 언제냐의 문제고 어차피 2017년 상속 이후로 지금 5년 됐죠. 이제 올해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저는 웬만하면 끝을 내지 않을까. 유상 감자를 하던 무상증자를 하고 이게 자사주 소각을 하고 무상증자를 하든 아니 뭐 셋 다 하든 뭐가 됐든 뭐든 뭐 좀 하리라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 이제 반등폭 크면서 오늘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바닥을 본 게 아닌가. 이제 기준선 넘었고 여기 52등 평균선 좀 저항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저는 국고채 금리는 결국엔 반등하리라 봐서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계속해서 현대해상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기대 수익률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여전히 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너무나 싼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전화선 기준선 구름대 넘고 뭐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우리금융지주도 뭐 상당히 지금 17.4면 매우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종목 뭐 하이닉스, 네이버, KT, 효성화학, 메타플랫폼즈 살펴보면 하이닉스부터 살펴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2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그냥 그렇게까지 고평가도 뭐 그렇게까지 저평가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 실적 변동성이 너무 커서 원래 항상 좀 저평가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50%라고는 하나 상승 여력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이제 이 회사가 항상 기대 수익률이 한 7.9 정도 될 때 좀 조정을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10이죠. 이제 삼성전자랑 헷갈렸네요. 삼성전자 한 7.98 정도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가서 한 9% 정도에서 조정을 보였었는데 뭐 여전히 과거 이제 저점들에 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막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저평가로 보이진 않는다. 근데 거기다가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는 저평가보다는 오히려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차트 살펴보면 뭐 차트도 좋아 보이지 않죠. 이제 파라볼릭 매도 시그널 나오고 뭐 오늘 이제 장대 음봉 나오면서 뭐 사실 여기 기준선까지도 꽤 부셨다가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5파 5점 치고 A 나오고 딱 B 나오고 빠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뭐 사실 RSI는 이미 추세가 부셔졌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하방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뭐 너무나 하이닉스가 나는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기준선 종가로 깨지면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35만원이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뭐 어떤 계산식으로도 고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고평가되어 있는 레벨이다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 뭐 차트로 봤을 때도 좋지 않죠. 여기는 뭐 상당히 좋지 않죠.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지면서 떨어지는 게 사실 떨어질 때 가장 최악이거든요. 가장 이제 최악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볼린저 밴드 크게 이탈해서 뭐 잠깐 깔짝 위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타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뭐 잡을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단기 반등은 뭐 있을 수 있다. RSI는 뭐 조금 과매도 구간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뭐 굳이 그렇게 뭐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 높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지도 않은데 무리할 필요는 없는 사실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KT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3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 나오면서 기대 수익률은 뭐 상당히 FCF 기준으로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뭐 사실 림으로는 감가상각비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기대 수익률도 뭐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제 사이클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충분히 저렴한 레벨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뭐 근데 여기도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구름대를 전 넘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구름대를 넘고 넘었다가 다시 구름대 깨지면 매도하자. 이제 어차피 기준선하고 구름대가 딱 여기 있기 때문에 넘고 재차 이제 구름대든 기준선 깨지면 매도하는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종목 자체는 좋은데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지 않다.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 이제 뭐 특수화스 공시도 나고, 뭐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도 싸죠. 그래서 뭐 주가 반등 잘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 한 34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베트남 공장도 이제 완공이 됐죠, 올해. 그래서 이제 170% 정도 저는 뭐 상승 여력은 있다. 뭐 상승 여력은 당연히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좀 낮아 보입니다만 이게 그냥 과거가 너무 많이 그냥 과하게 많이 쌌던 거고요. 사실 이렇게 뭐 30% 되는 거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주가였던 거고, 뭐 지금도 뭐 사실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뭐 상당히 저렴한 주가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중기적으로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는 보여지고요. 여기도. 그래서 뭐 구름대도 오늘 이제 깼고 해서 뭐 그냥 뭐 오늘 이제 최근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사실 여기 기준선 여기 깰 때 딱 매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랬다가 그냥 기준선으로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종가 기준으로 한 번도 안 깨졌으니까 아직까지 안 파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딱 오늘 매수하신다 치면 종가 기준으로 구름대 다시 들어가 버리면 그냥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구름대 그냥 밑으로 왔는데 굳이 매도를 안 하시기보다는 매도했다가 재차 구름대 다시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뭐 올바른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플랫폼즈 이제 페이스북이죠. 구페이스북 살펴보면 뭐 여기도 추세가 안 좋습니다. 뭐 꼭 우리나라 코스피 보는 것 같죠. 이제 딱 그냥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랑 거의 사실 전 똑같다라고 보여지네요. 이제 코스피 200이랑. 왜냐면은 이 ABC가 그냥 이게 A라고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A고 A, B, C가 이제 B다 라고 하면은 그냥 차트가 제가 보기엔 거의 똑같네요. 이게 그냥 A다 라고 보고 이게 A, B, C다 라고 B로 보면 뭐 거의 비슷한 차트고, 뭐 실제로 비슷을 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비슷한 유형을 엘리어트 분이 정리를 한 거니까요. A, B, C든 1, 3, 4, 5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C로 저는 빠진다. 결국에는 여기도 계속 구름대를 못 넘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50일, 200일도 여기서 역전이 되어 있고요. 이미 이동평균선 빨간색, 빨간 색깔하고 검은색. 그래서 뭐 사실 여기도 이제 후행 스팬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급락이 저는 좀 예상이 된다. 여기를 이제 타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상당히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국 그냥 매번 말씀드리지만 실질금리 이 10년 기준으로 1에서 2 될 때까지는 웬만한 주식은 다 안 좋다고 봅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채권이든 뭐 저는 그냥 금융시장의 모든 자산이 대부분 다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숏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숏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몸을 사리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실질금리가 1에서 2 될 때 모두가 이제 물려 있을 때 공격적으로 그때 이제 정말 저가에 이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때가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저는 본격화가 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이나, 근데 이제 금은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배당도 안 주잖아요. 실제로 금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이랑 은이 이제 금 같은 경우 이제 KRX 이제 현물 사시면 되는데 은은 이제 그게 안 돼서 조금 안 좋기는 한데,
그렇게 뭐 일부정 부분 뭐 10% 20% 정도 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ETF 주택 관련된 리츠나 이제 ETF 매수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실질금리 1이나 2 됐을 때 한국 주택도 뭐 저는 그때 됐을 때는 괜찮다라고는 봅니다. 왜냐면 이제 부동산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통화량 대비해서는 사실 주택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는 비싼 게 맞는데, 이게 데이터가 좀 잘려 있는 건 5년마다 데이터가 있어서 좀 잘려 있는데, 통화량 대비해서 비싼 게 아니고 사실 실물 경제로 돈이 들어가면 이 PIR 같은 경우에도 소득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PIR도 내려갈 거거든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실질금리 1에서 2 될 때 부동산 조정받고 나서는 매수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고, 그리고 국내는 좀 세금 쪽이 계속 좀 이슈가 있어서 1주택 이상은 뭐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리고, 세금에 이제 영향이 없는 결국 이제 주택 관련 ETF 우리나라는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에쿼티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서 이제 미국 쪽 한 주택 그냥 자가로 괜찮은 거 이제 알짜로 이제 진짜 똘똘한 한 채라고 하잖아요. 똘똘한 한 채 이제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미국 쪽 ETF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자가는 어차피 현금 흐름이 또 안 나오잖아요. 자가로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ETF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실질금리 1에서 2 됐을 때는 저는 뭐 대출도 적극 권장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빚이 그냥 자동으로 삭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치 그런 거죠. 뭐 빚을 내서 뭐 빚을 10억을 냈다고 치죠. 빚을 10억을 내서, 빚이죠. 빚을 10억을 내서 내가 뭐 미국 주택 관련 뭐 리츠를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10억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인플레이션이 뭐 극단적으로 뭐 저는 뭐 더 간다고 봐서 뭐 한 7% 온다고 치죠. 그럼 1년마다 이 10억이 7%씩 감소가 되는 겁니다. 빚이. 그런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이 10억의 가치는 떨어지고, 근데 물가만큼 이 리츠는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제 실질금 1에서 2 정도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